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원래 강연의 사법개혁 부분에 있어서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고 저희 조합원이기도 하신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고 오늘 사법개혁에 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세 번째 주나 네 번째 주 매달 한 번씩 일요일날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강연은 이재하 변호사님 모시고 검찰개혁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아까도 이정열 전판님 팬이라는 분이 바로 하신 분이 가까스키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가까스키 짬뽕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신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짬뽕을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예. 네. 짬뽕은 진짜 짬뽕이죠. 진짜. 가쁘기.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전 행사를 해가지고 좀 뻘쭘해지긴 했는데, 우리 저 관악트 사업부 조합원이고, 지금 미디어활동조합 본부에서 법률 담당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및 동아는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중에 판사 출신 사무장이라는 네임이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예, 변호사 등록을 안 받아주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고. 전 세계에 하나쯤 없어요.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강연회 하기 전에 이제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삼성 판결도 나왔었잖아요. 이재용 판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들이 엄청 심해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법원의 대변인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요? 저도 뭐하러 고립하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대변인이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법원에 좀 근무를 했어서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는 전제로 물어보시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뭐 몸으로 제가 겪어보기도 했고, 뭐 탄압이라면 탄압이고 피해라면 피해고,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사법개혁이나 뭐 법원, 뭐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얘기할 때 가장 제가 신경 쓰이고 조심하려고 하는 게 제 사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빼야 되는데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다가도 울컥울컥하고 이걸 그냥 그러니까 또 이러면 안 되지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법원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저도 2013년에 퇴직해서 5년 가까이 돼가는데 보니까 저는 좀 뭐 냉정하게 뭐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어떻든 판사 때보다는 일반인 좀 가깝잖아요. 저도 일반인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예전에 뭐 선후배들 만나면 좀 심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는 솔직히 법원에 있을 때는 누가 판사 욕하면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은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담아서 오늘 멋진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PPT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좀 전에 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를 책을 사가지고 얇은 거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정말 수준이 저열합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뭐 이렇게 강연이나 뭐 강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시간 분량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오늘 쉬셔야 되는데 휴일날, 일요일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가실 때 그래 내가 오늘
시간 꽤 투자했는데 이거 하나 건지고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이기로 주지 말라니까. 국민을 위한 사법. 예, 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먼저 해야죠. 우리가 사법개혁 얘기 많이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왜 해야 되는 거냐? 왜 필요한 거냐,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정의감이 충만하시잖아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사회와 국가, 나라가 돌아가는 걸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사법개혁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배제하고 나면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런 좀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법률적인 부분 관련해가지고 사법개혁이라는 것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이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생각해봤습니다. 헌법은 어떻게 됐을까? 예, 저열한 수준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니, 캡처를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기 텍스트로 하자니 글자가 너무 작아지고. 자, 우리나라 헌법의 체계입니다. 1장 총강, 2장 권리와 의무 국회정부법안 헌법재판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률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각각의 필요한 조항들을 일단 규정을 합니다. 그거를 강론이라고 하죠. 각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예컨대 국회, 정부, 법원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추출해서 모아놓은 게 총론입니다. 이게 총강입니다. 그러니까 총강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2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거를 전부 다 관통하는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강 제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오버할 텐데. 시간을 오버한다는 건 술 먹을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안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죠.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지난 겨울에. 와, 추워 죽는 줄 알았죠. 자, 여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제가 무지무지하게 존경하는 최광욱 변호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헌법에 권력이란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온다. 아주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국가 권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법률을 만드는 입법권,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법을 해석하는 사법권. 특히 사법개혁 관련이니까 사법권 부분 보면요. 헌법 제101조 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을 속한다. 사법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도 당연히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서 권력의 하나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이면서 권력 위임자인 국민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게 헌법 이념입니다. 저기 그 빨간 버튼 누르면 빨간불 나옵니다. 제가 찍어 와서 이거 사용법을 숙지했어야 되는데 여기만 들어오면요 일단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어른 때문에 자리 잡자 쪽을 보고 해야 되나? 예, 울컥합니다. 다시 저기 오늘 강연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덥석 물었는데 물고 나서 하지 말걸 싶었던 게 어제 봉화 갔어야 되는데 봉화도 못 가고 뭐야 이게 지금. 아무튼 네. 이건 필요 없죠? 네. 자, 우리나라 사법 현실 얘기할 필요도 없죠. 불신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2015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신뢰하냐? 안 한다 21%, 신뢰한다 30%, 본통이다 45%. 이상하죠?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겁니다. 공정하냐? 불공정하다 70%. 공정하다 23%. 놀라웠어요. 23.7%. 아마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법원 신뢰도 58% 불신하고 신뢰한다 37% 정도 된다고 봅니다. 과반이 넘죠? 나중에. 네. 자, 그럼 외국하고 비교합시다. 2014년 조사입니다. 이거는 OECD에서 자체 조사한 겁니다. 갤럽에 의뢰해서. OECD 국가 4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39등입니다. 평균이 54점인데 우리나라 27점, 딱 절반 때렸죠. 네. 외국하고 비교해도 아직. 우리나라 2014년 자료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계에 대해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꼴등 예상 가능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청와대가 있었으면 꼴등 먹었을 것 같은데 청와대는 아마 없었던 거예요. 어? 예. 그 위에가 법원. 심지어 검찰, 경찰보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 이런 불신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권위주의적이다. 권력지향적이다. 정권이 오해부지. 크게 이렇게 분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위주의적이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과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 시스템의 문제죠. 두 번째는 판사들, 법원 자체가 문제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국민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든다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법률 용어, 시스템 문제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사법개혁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그 개혁을 해야 될 가장 큰 원인, 이런 일이 생긴 거. 양승태 때문입니다. 답은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별로 쓸모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사람 얘기 먼저 하는 것보다 제도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사회 전체와 구조를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필두로 해야 되는 건 양승태와 그 적폐 세력들, 부역자들 빨리 자르고 완전히 다시는 이 땅에서 밟으실 수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염두에 둬주시고요. 자, 법률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결론적으로 일제잔재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법이 그때 법이 법령이 도입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정부 수립된 다음에 사법부 구성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남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법률의 상위 개념이니까 헌법에서 법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된 헌법, 특히 재헌헌법에 보면 부칙에 10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현행 법령. 나라라고만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제일 처음 만든 게 헌법인데 그 헌법이 쓸 때 법령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현행 법령이.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말이 됩니다. 1912년 3월 27일 날 제정이 된 조선총독부 법령에 법례를 조선에 시행하는 건이라고 있는데 이 법령이 뭐냐면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이것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민법, 형법, 상법, 어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다 조선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만 빼고는 다 살아남습니다. 법률도 살아남지만 그럼 뭐가 살아남습니까? 용어가 살아남죠. 또 하나. 1949년에 법원조직법이 제정이 됩니다. 정부 수립되고 1년 있다 되죠. 7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법 시행 당시 법령에 의해서 법관검사 변호사 자격을 법관의 임명에 될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 뭡니까?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가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 자격은 누가 줬습니까? 일제가 줬습니다. 일제가 부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그대로 판사가 될 자격을 가져버렸습니다. 예. 생각할 수 없죠. 법도 일본법,
사람도 일본. 이거 시간 오버하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술을 몇 번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이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아하니 지금 제가 낯익은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이라.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광복절. 법률계에서도 그날이 아주 엄청나게 특별한 날입니다. 사법시험이 그날 시행됐습니다. 시행이 시작된 게 시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사람들이 전국 조선 팔도에서 사법시험을 보려고 한양에 모였어요. 시험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보거든요. 그래서 나흘을 봅니다. 그 체제가 사법시험 그대로 유지되어 왔어요. 오전 시험을 봤어요. 오후에 감독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일제가 패망했으니까. 12시에 방송 나갔잖아요. 기도 있다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뭐 얘기해 지금. 감독이 안 들어오고 시험지도 안 들어오고 시험을 안 봐요. 그리고 웅성웅성하다가 일단 그날 해산을 합니다. 그 다음날 시험 보려고 그 다음날 직업 보려고 하니까 이제 알려진 거죠. 일제가 패망했다. 와왔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다시 시험을 재개해서 볼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깃발을 듭니다. 야, 이 시험 왜 시행 안 하냐? 이 시행 안 한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기관의 잘못이니까 시험 응시자들 전부 다 변호사 자격을 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사발통문을 돌려요. 최대한 그 당시에 시험 보러 왔던 사람들을 모으는데 10% 정도 연락이 안 되고 다 연락이 됩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광복절날 사법시험 보러 올 정도면은 거의 부역자 냄새가 폴폴 나잖아요. 예, 우리나라 법조 역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글프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사가 아니고 야사여가지고 거의 그렇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일본어식 표현, 용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본 표현 중에 아직도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수표 쓰잖아요. 수표 뒤에 인적사항 쓰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서라고 하죠. 예, 이서 이거 일본 표현입니다. 일본 어음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음수표법에는 배서라고 합니다. 배서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이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딱지 붙이죠. 이거 뭐 한다 그럽니까? 반만 달리네요. 예, 압류한다 그러죠. 일본식 용어는 차압입니다. 차압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호 기자님께서, 존경하는 이상호 기자님께서 전두환 집에 뭐 한다고 고발 뉴스에 띄우셨더라고요. 차압하러 간다서 바로 연락해도 차압인 것을 있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식 표현이 그거죠. 모모노 해가지고 모모스이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리고 모모테 해가지고 문장이 안 끝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한 문장입니다. 저기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하게 배우는 게 이겁니다. 고묘 법칙이라고. 뭐뭐하며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묘가 번갈아 왔다 갔다 해지 고고고로 가서 안 되고 몇몇몇으로 가서 안 됩니다. 아무튼 한 문장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공소장 판결문 예전에 다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좀 바뀌었죠. 하지만 어떻든 문장이 깁니다. 그럽니다. 예, 문장 하나가 여러 줄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도 어렵고 법률 문장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연대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삭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케이블카.
예, 지금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예. 삭도 이게 지금 우리 법률 용어입니다. 민법에 나오는. 삭도를 송계한다 뭐 나오나? 뭐 나옵니다. 그 케이블카에 빡 오잖아요, 삘이. 그 저기 남산에 그 남산 타고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한국 삭도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 일본식 용어죠. 아주 살아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원래 준비할 때는 이쯤에서는 지루해가지고 재미없다 표정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관련해서 예, 한번 보시죠. 이곳 소속협은 박종철군 수도 집회 및 다수의 불법 집회와 시위를 기획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바 이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자, 취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뭔지 아시죠?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의 뒷부분 쪽이죠.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주제에 감히 데모나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구속돼가지고 재판 받으신 장면입니다. 하여튼 자, 지금 나온 장면이나 대사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내 주십사 하는 게 시청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최 이사님 소리 안 들린다고 보시세요? 상품 있어요? 상품이요? 막걸리 한 병 걸어요? 자, 다시. 이곳 소속협은 박종철군 수도 집회 및 다수의 불법 집회와 시위를 기획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바 이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자, 다 마시더라도 딱 계시고 스포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위해서 하나 더 갈게요. 이거 아니다. 다음 겁니다. 자동재생 된다며? 뭐가 들어와요? 저기 두 개 됐는데 플레이 재생 좀 눌러주세요. 일찍 와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지, 나오네요. 검찰 측 공소 사실 진술하죠. 2011년 3월 8일 이래 피고 박준호 및 부인은 일명 주홍색 일기 모임이라는 독서 모임을 가져간 불법 회동을 총 13차례 가졌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모임의 정체는 토론서적을 돌려 읽고 반정부 임무를 포섭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참정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 이적 단체였으며 국회 통일전선 전선에 따라 소위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서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에 피고 박진호 및 모든 피고인들이 자신 진술서에 모든 내용을 적었습니다. 피고 박진호 군의 자필서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원락은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도 그러한 길을 밟아야 합니다. 작품의 목표는 파쇼 정권 타도이지만 너무 길다. 예, 대충 하실 것 같은데. 자, 지도 나옵시다. 네. 이거보다 이거. 소송이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아니면 형사소송 둘 중에 하나죠.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 거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원고. 딩동땡. 묻는다. 투고가 뭡니까, 투고가? 자,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피고. 네, 원고, 피고. 딱 아고가 맞죠? 형사소송에서 소송 거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검사. 예, 고소인 아닙니다. 저기 일반 절차고 형사 재판 자체는 검사가 걸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신 걸 뭐라고 합니까? 피고 송우서금. 틀렸죠? 피고인 송우서금. 두 번째는 저기 검사가 나온 조민기 씨 진짜 얄밉잖아요. 저 패고 싶은데 그건 그렇고 웃긴 게 다시 틀자니 시간이 좀 걸리고 문장 안에서 두 개를 같이 씁니다. 피고 무슨 진우는 모르려 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건 좀 심하다. 예, 저 변호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요.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저런 틀린 거 나오면 몰입이 깨집니다.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번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잘못됐습니까? 이거 맞추시면 막걸리 한 병 드립니다. 피고인. 에이, 그럼 제가 막걸리 걸리겠어요? 사형이 틀렸어. 처한다. 극형에 처한다.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박근혜나 이명박이에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걸죠, 막걸리를. 예,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그건 그렇고. 이 강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틀렸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맞다. 예. 자, 이거 그 다음에 있는데 진짜 지루해질 때 써먹기로 하고요. 써먹기로 하고. 근데 진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그 그럼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국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질문 일단 질문 시간 있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특권의식. 국민에게 권리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이거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판사 출신의 그 일반적 성향. 뭐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저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1, 2등 하던 놈들이 사업시험 붙어가지고 예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똘똘한 것 같고 저도 공부 못하는 것도 저기 사람이 저게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 뭐 극히 일부가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그 누구죠? 나양욱 씨 얘기하는 거 보면 개돼지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게 달랐습니다. 부작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 판사 임용 과정. 어떻게 판사가 되냐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시험 성적 반, 사업연수원 성적 반 해가지고 판사, 검사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해마다 선호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적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되긴 하는데 원래 제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판사가 됐다는 건 나름 학교 다닐 때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었고 게다가 사법시험이라는 시험도 통과한 데다가 거기서 판사까지 됐다면 성적상으로는 상당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보면 저희 여수원 동기나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판사들 보면 야 진짜 취미가 공부고 특기가 시험 보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쟤는 우리나라 법원을 짊어지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우리가 알죠. 그래도 하도 들으면 내가 훌륭한 줄 알아요. 그거 계속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이고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술 먹어도 저런 말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참 깝깝했죠. 제가 저기 막말하고 튀고 막 나가는 판사로 조중동에 찍히게 됐지만 그래도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변호사한테도 그럽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몇 개야 너?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 잔뜩 적어놓은 거는 이겁니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었나 싶은데 판사는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그죠? 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 헌법 7조 1항,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총강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법 체계 안에서 관통되는 이야기입니다. 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헌법의 특징이요. 보면 다 맞는 소리만 적어놨어요. 그럴듯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는 사실 좀 해석이 필요한데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이걸 해석하기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액센트를 줍니다. 국민 전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 함부로 자르지 마라. 직업공무원 제도를 규정한 거다라고 헌법 체계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이 만든 법이잖아요. 헌법은 직접 참여해서 국민투표를 거치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인식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공무원 봉사자다. 군림하려고 그러지 마라 니네.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 내는 돈으로 니네 봉급 받아서 먹고 살잖냐. 그럼 우리한테 봉사해야지 왜 우리를 갖고 가르치려고 드냐. 예. 얼마 전에 그 언론계에서도 그랬죠. 야, 우리가 독자인데 우리가 너네 구독해주고 후원금 내가지고 운영되는 것들이 우리를 가르쳐.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의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나 법원 검찰. 아직까지 특히 아까 사전 그거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재용 씨 판결 설명제를 보면요. 왜 이런 결론을 냈고 이렇게 인정이 됐는지를 전혀 설명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예요. 그것만 보면. 그래서 당연히 그 생각이 왜가 없어요. 판결을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오만합니다. 자, 권력지향적이다. 우리 다들 생각하고 있죠. 권력, 정치 권력, 국가 권력, 또 재벌, 경제 권력에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합니다. 우리의 시각, 국내 시각이나 법상식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원세훈 판결도 그렇지만 많이 드는 예가 재벌에 대한 상호정찰제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지 법적으로 한번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헌법제 62조에 있는데 1항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금고는 뭐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3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지성, 장충기, 이재용은 집행유예 대상이 안 됐죠. 4년 5년이니까. 형성수, 박상진은 2년 6월 3년이니까 집행유예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할 때 어떻게 한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연단입니다. 집행유예가 2년, 3년, 4년 이렇게 나가지 뭐 2년 6월, 집행유예를 2년 6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맥시멈이 3년 이하 선고할 때니까 3년. 유예기간은 맥시멈이 5년. 그래서 3년에 5년이 집행유예 선고할 때 제일 높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재벌 빼놓고. 그건 뭐냐?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재벌 봐주겠다는 거죠. 어떤 요건이 있을 때? 형법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51조가 뭐냐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아까 사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 회복도 안 됐고 자백했습니까? 이번에 이재용 관련 사건에서 안 했어요. 그럼 뭘 뜻합니까? 반성도 안 해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피해 회복도 안 됐어요. 증거 조작도 했어요. 근데 이걸 해줬어요. 참작하게 했어요. 뭘까 정말 궁금합니다. 돈 먹은 거 빼고. 자, 그럼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 왜 권력지향적이 될까? 시스템적인 걸 빼고 나면요, 판사들이 대인관계가 참 편협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좀 여건이 달라졌는데 지금 고위층에 있다는 사람들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 뺑뺑이 전 세대, 예, 그 양반들은 친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 쪽에 있지 않으면 어디 정관계 높은 데 있거나 경제계 높은 데 있거나, 그렇죠. 그 친구 만나도 우리 집 일반 국민들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 세계 얘기하죠. 그런 데서 무슨 국민을 위한 판결이 나오고 국민을 위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편협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법원 고위직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법관이 관료화되어 있고요.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하나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고위직을 하고 나와야 시장에서 쳐줍니다. 이것도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의 가장 큰 원인이 양승태 씨가 있고요. 자, 관료화가 뭐냐?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공무원 회사 조직은 엔간하면 다 상명하복이죠. 위에서 시키면 까야 됩니다. 근데 법원은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 관련 조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나 복종을 하지 말고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헌법대로 한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관료가 된다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윗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는 거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사를 발탁인 사람이다. 서열 있고요. 예,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발탁인사. 그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네. 고등법원에 부장판사를 붙이려면 겁니다. 원칙적으로 판사는 서열이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이거 해석하면 판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법원장이나 형판사나 시체별로 다이다입니다. 법관이거든요. 대법관은 급이 달라요. 법률상. 근데 실제 그러냐? 그럴 리가 없죠. 판사가 처음 되면 지방법원의 배석판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좀 많이 달라져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 큰 틀은 안 벗어났습니다.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배석판사도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배석이 좌배석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대충 법정의 구조는 대략 머릿속에 아시죠? 재판장이 있고, 우리 딱 보면 재판장이 있고 판사가 좌우에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좌우 말고
재판장 기준 좌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거꾸로죠. 재판장 기준 오른쪽 우배석이 더 높아요. 좌배석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둘 중에서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거야. 어디 있었어요? 슬라이드 쇼. 예, 뭐 혹시도 갈 수 있을 게. 그래서 처음 판사가 되면 지방법원 좌배석 판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우배석 판사가 됩니다. 좌배석에서 우배석 될 때 만세입니다. 이제부터 고기 안 구워도 된다. 네, 좌배석 보겠습니다. 깜깜한 게 저는 저기 좌배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법무관 마치고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배석 판사 생활을 저기 지방법원 때하고 고등법원 때 했는데 지방법원 때는 제가 저희가 87학번이거든요. 지방법원 때 저희 좌배석 판사님이 84학번이었어요. 그리고 고등에서는 좌배석 판사님 82학번이었고 이건 위아래 문제가 아니고 형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구웠죠. 먹기만 먹으니까. 네. 지방법원 배석 판사 생활을 마치면 단독 판사가 됩니다. 혼자서 재판하는 그 재판부에 판사 되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 가서 배석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고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연공서열제처럼 운영이 됩니다. 연차는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근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는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까 원세훈 판결을 말씀드렸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선고되고 그때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대북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지록 위반의 판결이다. 그랬죠? 고등부장 승진이 그렇게 좋으냐? 그 재판장이 그해 고등부장 승진 대상 됐어요. 너무 아픈 데를 건드렸죠.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제왕적 대법원장들. 사실 좀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때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1987년도에 현행 헌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여러 분 계셨는데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박근혜 때 이럽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아닐까? 대법원장도 그렇습니다. 물론 잘 굴러온 건 아니지만 왜 양승태만 이럴까? 더 사람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말에 별로 동의는 못하겠는데 그 중에서 요소를 좀 뽑아보긴 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원도 국가 권력의 일부니까 국회 통제를 받아야죠. 국정감사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출석하거나 국정감사할 때 대법원 국정감사하면 대법원장은 안 나갑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나가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국무총리 나가죠. 물론 대통령은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뒤집혔냐?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집중되어 있나 한번 보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을 임명할 때는 법원조직법 41조에 있는데 판사는 대법원장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법원하고 비교되는 검찰. 검사를 보직할 때는 법무부 장관 제청해야 되고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이 합니다. 이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
야당 애들이 딴지 걸 때 그랬죠. 저기 법무장관이 김수환 총장이 사표 내고 없는데 뭘 근거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느냐, 제청도 없는데. 예, 대검차장이 대행으로서 했죠. 이조항 들면서 법 어긴 인사다라고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아무튼 상명하고 있는 검찰도 이런 통제가 되어 있는데 법원은 아무 통제가 없습니다. 헌법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게 사법권을 맡깁니다. 이때 사법권은 재판권도 있지만 사법행정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지 법관에 속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전국 대표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의 판사회의가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법원장이 하지 마라. 법원에 속하니까 가끔 법원에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슬슬 왔어요. 네, 이제 다시 준비한 거 하나. 얘기한 저도 재미가 없는데 들으시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짜증난다. 예. 자, 이거 합시다. 공개님 들어주세요. 없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를 투입해 전국적인 단속을 약속했고 조직 총책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온갖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자, 여기 틀린 거 없습니다. 다음번에 틀린 게 나옵니다. 뭐가 틀린지 한번 보세요. 발견하셨습니까? 대사가 없어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자, 저기 예,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그 YTN 뉴스는 그거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앞으로 법정 최고형 뭐죠? 사형? 예. 법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한 거에 중에서 최고요. 예.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면 도대체 이 강연을 뭐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술이나 먹지. 법정이라고 하는 걸 한글로 쓰면은 똑같은데 두 개입니다. 요렇게 쓰는 게 있고 요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요게 법에서 정해진,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요거는 실제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 영어로 코트를 가리키죠. 자, 그럼 법정 최고형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사형. 왜?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딱 떠오릅니다. 예컨대 사기죄, 보이스피싱 사기죠. 예, 사기 범죄니까 사기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형법제 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법정 최고형은? 네! 그만 하고 술 먹죠? 이제? 예, 맞습니다. 법에 정해진 최고형이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럼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왜? 왜 계속 법정 최고형, 법정 최고형이 할까? 겁먹을 하는 겁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때, 보이스피싱
믹싱하면은 사형을 당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예전에 저한테 진짜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다한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겠다. 뭐예요?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사형을 시킨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겁을 주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니까 개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때 법정 최고형은 요게 아니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시다시피 그 영화도 변호인입니다. 돌리겠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그 배우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저기 송우석 변호사의 고등학교 동창이죠? 그 신문 기자분이신데 이렇게 저 동기회장 되셨을 때 싸우죠? 예, 너 같은 게 뭐 변호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완전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는데 송우석 변호사가 시국사건 변론할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기사를 썼죠. 그래서 넘겨서 근데 데스크에서 뭔 짓을 했는지 기사가 정반대로 나오고 그 양반은 자기 기사를 보기 위해서 신문사에서 밤을 새고 나서 가판을 받아보는 그 장면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제 답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신문 나오면 거기서 그냥 정지로 해주세요. 오케이. 보자. 예, 애석하게도 제가 직업병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거를 영화 시사의 날 봤어요. 야, 틀려도 정도가 있지.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그랬습니다. 시간 얼마 됐어요? 다 됐어요? 도저히. 네, 그럴 것 같더라. 제가 이게 절대로 삘 받으면 안 되는데 삘 받아버렸네. 그러면 다 건너뛰고요. 다 건너뛰고. 그러면은 6시까지. 6시에요? 1시간 아,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5시라고요? 네. 빨리 했네? 예. 천천히 할게요. 자,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주신 업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입니다. 엄청난 업적이죠. 기대가 되는데 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안 나와서. 자, 또 하나는 법관 재임용 제도를 남용을 합니다. 승진 정보인 사건을 남용했었고요. 징계권을 남용했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이거든요. 그건 다 남용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컨대 법관 재임용 제도를 보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판사가 임기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겁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임기가. 그 뭐죠? 10년 계약직이에요 원래. 아무튼 그런데 이게 취지는 그거죠. 넘땡이 치지 말고 한 번 됐다고. 판사가 신분보장이 워낙 탄탄하고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되고 하니까 독립해서 또 재판하고 그러니까 사실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재임용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88년도에. 그 도입되고 23년 동안 3명 탈락했습니다. 재임용사. 근데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분이 2분 있는데 93년에 심평판사, 지금 경북대학교 교수로 아마 계실 거예요. 방희선 판사 97년. 이 2분은 법원개혁 주장 있었습니다. 재임용 탈락합니다. 한간에 2분이 뭐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 97년 이후에 나오는 분이 서기호 판사입니다. 언제? 2012년. 15년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서기호 의원 재임용 탈락할 때 법원행정처하고 대법원에서 내세운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향후 법관의 근무 평정을 강화하고 법관의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를 엄밀히 가려냄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신뢰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겠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야죠. 근데 왜 안 나올까? 그 다음에 이게 제도가요 이렇습니다. 서기호라는 판사가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모르지만 그럼 판사의 자질을 매기고 평가를 하고 평정을 하는 거를 서기호 판사만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낙제점입니다 하면 재임용 탈락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법관을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평가여야죠. 그렇죠? 근데 주례기도 법관을 평가하는 제도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 ABCD로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20%, 30%, 40%, 10%. 그렇다면 서기호 판사처럼 계속 뒤를 받은 판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도 퇴직하기 전에 한번 쓱 들여다봤는데 대충 거의 다 D고 2번인가 C더라고요. 어쨌든 도대체 어느 원장이 C를 줬는지 야 대단한 분이네. 제정신이야. 저를 주고 C를 줘요. 당연히 때문에. 서기호 전부 다 D였는데 서기호보다 낫고 왜 나가? 자, 이게 뭐냐면 특별히 찍어서 내보냈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한간에서 억측이 있고 오해다 해도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15년 만에 하는데 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도 없습니다. 근데 제도는 상대평가고 절대평가는 그럴 수도 있다. 저도 맥볼레 하고 있어요. 자, 승진 전보인 사건 나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원세훈 사건 1심 징계. 사전 지식으로 징계 종류를 말씀드려볼게요. 법관 징계법에 있는데 종류는 3가지입니다.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감봉하고 생각해보면 사실 단어 느낌상으로 감봉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정직은 일도 안 하지만 돈 자체를 아예 안 줍니다. 감봉은 보수를만 깎는 거예요. 업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훨씬 더 높고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징계 중에 제일 센 거는 정직 1년입니다. 정직 1년 받으신 분 있습니다. 정은호 씨라고 네이처 리퍼블릭 그 뇌물 받았던 인천의 김모 부장판사 그분이 정직 2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최고였는데 제가 6개월 받았을 거예요. 김동진 부장판사 어떻게 됐냐? 정직 3개월 받았습니다. 정직이 제일 센 겁니다. 비교해봅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규진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이 부장은 지방법원 부장이고 이 부장은 고등법원 부장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대 법학전문대학원하고 같이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판사가 행정처에 갔다가 왔다가 발령을 냈다가 철회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양반이 문제였다. 사법개혁 저지에 관여했다면서 내린 징계가 감봉 4개월이다. 그럼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났죠?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분 성추행한 판사 정직 1개월 받았습니다. 요 세계를 놓고 보면요, 이건 좀 평가하기가 그래요. 성추행하고 사법개혁 저지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울까? 뭐 사적인 법익을 침해하는데 우리가 가치관을 더 높게 두면 이게 높은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국가 사법 체계를 마비시켰다라고 하면 이게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이게 징계 대상이 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이 그렇다고 과한 것도 아니에요. 지록이열 저 같으면은 와 이런 쓰레기 같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말도 아니고 지록이열 판결에다 야 이런 유식한 말까지 썼는데 이거를 정직 3개월 합니다. 두 개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더 무겁다고 보는 거예요. 양승태 씨가 생각하는 사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나한테 개기는 게 제일 무거운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옆에서 보면 뭔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망가지는구나. 순치냅니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법원 수뇌부를 바라보죠. 우리 원장이 뭐 좋아하더라? 대법원장이 뭐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면 대법원장이 좋아할까? 예, 불행히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불행히도 판사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회 변화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법이나 법률계가 사회 변화에서 제일 늦죠. 제일 보수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룰을 바꿔야죠. 만약에 저기 사회 변화를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더딥니다. 그런데도 못 따라갑니다.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자, 질문 시간 받고 답변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이 아니고 국민에 의한 사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라는 말도 좀 그런데 하여튼 지금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여재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되어 있죠. 평결과 의견,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내는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법원이 안 따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는 딱 하나 있습니다. 군사법원. 법관의 자격이 없는 군인이 재판을 하죠. 헌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심원이 뭘 정했는데 그걸 법관이 따라야 된다면 그거는 위헌의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예,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연수를 한 열흘 정도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재판이. 재판 사건 내용은 절도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전화를 꺼내요. 뭐 전화를 해요. 지금 뭐야? 그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이제 통역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뭐래요? 지금 재판 중인데 피고인이 부인을 한다. 당신 지금 시간 내냐? 왔어요, 경찰관이. 여기 뭐야?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증인 뭐 신청합니다. 그럼 뭐 왜 필요한 거죠? 뭐 입증 취지 밝히세요 하고 채택합니다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다음 재판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전화는 바로 몰라요. 괜찮네. 동네가 그렇게 작은 동네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심리가 끝납니다. 그 다음날 선고하겠대요. 뭐야? 우리는 2주 후에 선고하는데. 그래서 선고까지 보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있었죠. 그 다음날 선고를 하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판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선거기 전에. 그러면서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고개한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오, 간지나죠? 간지나죠? 간지도 간지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과연 이게 지금 국민의 뜻에 맞는 판결인지 아닌지 얘들이 생각은 한번 해보겠구나. 이재용 피고인 징역 5년 선고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형식적이더라도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판사들이 야 이건 내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라는 생각 좀 가지게. 다음 선거 미묘합니다. 뭐냐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을 선거로 뽑자는 거죠.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뽑은 선례. 제2공화국 때였습니다. 헌법에 있었습니다. 78조에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 단위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간선제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간선제.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리고 대법관에게 결의가 있게. 그 외에는 결의는 아니었어요. 그 대법관에게 결의를 해야 되는, 상당히 강화시켰죠.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 만들어집니다. 1961년 4월 26일 날 말씀드린 대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거인을 했어요. 이 선거가 안 됐습니다. 왜? 선거일이 62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이 전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선거가 무산이 됐습니다. 될 뻔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 거에 대해서, 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거에 대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무식하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제2공화국법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쭉 잘 나가다가 반란 세력에 의해서, 역도들에 의해서 이 선거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고민해봐야 되는 건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냥 선거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둘 중에 하나 찍어라 그러면 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장점은 그거죠. 민주적 정당성 부여에서 국민주권 원리를 포함합니다. 예. 단점. 이게 좀 걱정입니다.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선거를 해서 박시환 대법원장이나 김병수 대법원장이나 김병로 대법원장이 선출되면 땡큐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출되면 깎아. 우병우 대법원장이 얼마나 깎아먹겠습니까? 깎아죠. 우리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단언 못하죠. 박근혜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될까 싶은 게,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겁니다. 저기 그때 제가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쳤네요. 지금 법원이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그거죠. 국회의원은 선출직인데 판사는 선출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출직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놓고 야단치고 호통하고 소통치고 하는 게, 물론 그런 법적인 권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선출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너는 임명받은 사람이잖아. 그 자부심입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은 하되 약간 낮게 깔고 보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법원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민주적 정당성을 줘버리면요, 국회의원
것들이 솔직히 할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가 나랑 똑같이 선출중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너나 잘하지? 이렇게 됐을 때 대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더 큰 거는 이거죠. 자, 우리나라 선거 중에서 유권자가 제일 많은 선거가 뭐죠? 네, 대통령. 두 번째 어디입니까? 두 번째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랑 동점이 경기도교육감 2등입니다. 공동 2등. 공동 3등 어디입니까?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 그래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분들이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오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갈 때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전국 선거입니다. 대통령이랑 같아요.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뭐 개헌사항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현행대로 생각하고 자 6년 대법원장 했습니다. 뭔 소리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하나는 나올 겁니다. 뭐 하려고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을 키울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인 게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남도지사 했죠. 이분이 물론 개인적인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오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양반은 경상남도를 선거구로 하는 데서 뽑힌 사람이에요.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근데 대응하는 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의원이에요. 그 시체말로 나는 500만 표 받고 당선됐는데 너는 10,000표 받고 당선됐잖아. 끝도 안 되는 게 어디 나한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경남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대립해보세요. 창원을 예로 들면 창원이 많아요. 마산 하포, 마산 회원, 창원 성산, 진해, 그 시 하나에서도 6, 7명 나옵니다. 근데 경남도지사는 딱 한 명이에요. 국회의원하고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장. 고양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시의 시장님, 최성 시장님 한 분 뽑죠. 고양시의 국회의원 몇 명 뽑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시장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더 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는 일은 훨씬 더 지금 포괄적인데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 아마 그렇진 않겠습니다. 법원장 서울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장 뽑는다고 생각합시다. 경기도지사랑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가서 야 저 동네 조그만 동네 군 몇 개 합친데서 나온 하고 나는 여기 지금 전체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예, 그거 좀 깝깝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좀 강하게 비판도 하고 통제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했으면 싶은데 정 안 되면 최소한 지금처럼은 하지 말고 대법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로 대법원장을 뽑던지 아니면 법관 추천회의에서 그러니까 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도 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혹시 이 자료가 유출될 때를 대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사법평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사법행정권을 주어야 됩니다. 사법평의회라는 걸 만드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원에서 선출한 6명 해서 16명이 사법평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자. 법원에서는 당연히 싫죠.
권한을 뺏기는데 특히 전국 법관회의에서 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대표 판사회의에서 나오는 안들이 제대로 잘 굴러가서 사법부가 자체 셀프 개혁을 성공하면 이게 사라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거 전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죠. 심플하게 개혁한 겁니다. 너네 스스로 개혁 못하니까 외부에서 사법평의회를 만들어서 외부 인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직을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원 조직을 운영하는 거를 내부에 맡길 거냐 외부에 줄 거냐 이건데 그 권한은 누가 가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법원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주고 못하면 외부에서 칼이 들어와야죠. 예, 법원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됐고요. 해도 되죠? 대충 이 타임에 담배 한대 피워야 되는데. 그 뒤에 그 PPT 더 남은 거 있지 않아요? 그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싫어요. 네, 그러면 그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PPT를 끄려고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 더 질건 껐는데 끄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PPT 잠깐 껐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라. 아 예. 그러면 일단 PPT 유지하고 질답을 하겠습니다. 예. 네. 10분만 에어컨 좀 끄면 일단 끄라는데요. 예, 저희 거 껐어요. 지금 위에 거는 요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예. 공조 시스템이어서 끌 수가 없어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질답을 하는 거라 에어컨 끄는 질문은 나중에 주세요. 네, 지금 질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추우신 분들 위해서 담요 있으면 좀 뭐 갖다 드리세요. 아니면 저기 앉은 자리에서 푸시업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저 질문, 잠시만요. 예, 저 질문은 제가 지명드린 분이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저기 질문 하나씩만 해주시고 하신 분들은 또 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했는데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마이크 좀 이동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잘 안 들리면 할 테니까요. 예. 예,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먼저 부분.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갈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추세인가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판사 재량 마음대로 그냥 뭐 동정한 입장이니까 판사 고등이든 지방이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추세가 어떻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일단 제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이 깎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피고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 제가 1심에서 지금 1년 받았어요. 근데 검사는 항소 안 하고 저만 항소했어요. 그러면은 1년 이상은 못 간다는 거죠. 예. 아무리 딱 보니까 이거 1년 아니고 한 3년쯤 쳤어야 되는데 해도 1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려면 검사가 항소를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제도상의 문제고요. 관행적으로 이렇습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이요, 기본적인 성향이 내가 훌륭한 판결을 남겨서 내 이름에 천사의 길이 빛내랴, 이런 놈은 거의 없습니다. 판사 기본 성향은요, 욕먹기 싫어한다. 뭐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재용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선고 중개 안 하겠다, 유죄 선고하겠다, 그렇게 하면 선고 결과 중개 안 하고 유죄 선고하면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지만 욕먹는 총량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예상했냐고요? 욕 안 먹을 거 경우의 수를 재보니까 그게 제일 적어요.
제가 식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올려친다?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특별한 경우는 뭐냐? 1심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는데 이게 유죄가 되는 경우. 그건 올려야죠. 할 수 없죠. 사정이 바뀌었는데. 일단 1심 판결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급제도가 붕괴할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면 뭐든지 1심 선고했는데 이게 항소심 가서 다 깨질 거다라고 하면은 다 항소하죠. 1심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1심 판결을 지금 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할 당시에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항소심 판결은 대체로 유지되는 그런 추세가 그게 2004년, 5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포개 이론이라고 뭐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데 이게 형량이 1년이면 1년인데 뭐 10개월 선고됐다. 그럼 대충 앞뒤로 한 4개월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항소기각적으로 가지 이거를 굳이 10개월로 깎지는 말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대체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라고 할 수도 없고 내려가는 추세라고 할 수도 없는데 대체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고 결과 중개 안 하는 거 그게 재판부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선고 결과 중개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면 중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중개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들이 익숙한 거 어디 익숙해져 있냐면요. 지가 조사하는 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주장하고 증거 내고 해서 그걸 보고 맞냐 틀리냐 어느 쪽 말이 맞냐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선고 결과 중개하는데 피고인 쪽에서 중개하지 말자 부동의 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아니 중개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를? 특검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쪽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공개죠. 그게 맞죠. 그림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가 항소를 안 했어요. 피고인만 항소했어요. 그러면 항소 기각이냐 깡냐 두 개의 선택지만 남아요. 그런데 1심에서는 합의가 안 됐거나 피해복이 안 되는데 항소심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다만 얼마라도 공탁을 했다. 그럼 1심 판결 선고할 때는 다르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공탁을 했는데 깎아야죠. 깎는 추세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야 얘는 한 3년쯤 선고해야 됐었는데 왜 1심에서 1년 선고했지 해도 올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지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고인한테 욕먹기 싫습니다.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잘.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 권한을 이사님. 예, 질문해 주세요. 건방지게 앉아서 여쭤볼게요. 아유, 별 말씀이요.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사법개혁이나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사법부에 들어가는 인적 구성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나 판사나 대부분 공부들을 잘하는 친구들,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항상 공부를 1등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사법시험에 들어가서 22, 3살, 30살 때 우병원 봐도 22, 3살 때 합격을 해서 검사가 돼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나오면 우리나라 나이는 막 27, 8 되겠지만 만 나이는 25, 6살 때 검사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사건을 맡으면 당연히 사회 경험도 없고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그럼 그런 친구들 말이야 아까 그 판사님들이 했던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욕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기 전에 형성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 얘기가 뭐 노태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과정을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로스쿨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로스쿨에 어느 정도 좀 찬성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또 사정상 로스쿨이 지금 만 30세가 되면 학교는 안 받아줘요. 물론 아시길래 작년에 한 명 받았더라고요. 로스쿨에서도 안 받아주고 학비도 많이 들고 면접을 보면 니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또 부정적인 또 내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판사님이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로스쿨로 전향을 100% 지금 이제 뭐 마지막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나긴 했지만 사법 시험이 2차 시험이 마지막 끝나긴 했지만 로스쿨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우리 세대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게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이라 그래서 그냥 제 견해가 그렇다는 것만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이 된 게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소위 사개추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 사개추위안은 나올 때 그때 당시 분위기 뭐였냐면 사법시험 때문에 고시낭인이 생긴다는 거죠.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인력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법학전문대학원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의사고시처럼 뭐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거친 다음에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게 사개추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전제로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게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한 물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이냐. 사개추위하는 사개추위 국가에서 되자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국가 인력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인력을 양성하는데 국가가 당연히 돈을 내는데 문제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당의 대학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뭘로? 장학금으로. 장학금 제도를 상당히 두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가자는 거였어요. 안 됐죠. 왜 안 됩니까? 대학은 그걸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장학금을 주라고요? 미쳤습니까? 지금 웬만한 우리나라 사립대학들 공립대학 뭐 그렇다 치고 사립대학들 그 재단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네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반대하면서 나온 논리가 뭐였습니까? 사유재산권칙이었습니다. 미치는 노릇이에요. 학교 법인이 따로 있는데 종교재단도 그렇고 사학 재벌들이 그 학교 내 건데 왜 다른 사회이사가 들어와가지고 왜 내 권한을 치면 내 권리를 치면 이 논리였습니다. 사유재산권 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별도 법인인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으로 인재 양성 니네가 해가지고 사회 배출해라? 아니죠. 장학금 제도가 확 줄어들어. 그러면 당연히 부작용 나오죠. 금수저에게 당연합니다. 장학금을 못 받는데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로스쿨 못 들어가니까 야 한 방이라도 하자. 사법시험 존치시키자. 너무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둘 다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예. 장학금 제도 완비되고 정말 그야말로 학교법인들이 설립될 때 그 취지에 맞게, 사실 뭐 취지에 맞는 건 아니죠. 학교법, 요즘 많이 아시죠? 학교가 우후죽순 생기게 된 이유 아시죠? 당시 지주들이 농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되면서 뺏기기 싫으니까 학교 만들었잖아요. 학교 부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몰수가 안 되잖아요. 농지계약법 대상이 아니니까. 그 학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땅에 내 돈 들어서 지었는데 일부 선각자들 선지자들 빼고 그러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제대로 되려면 정말 진짜 학교 법인이 그 정관에 나와 있는 정신대로 굴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학정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에 그 액면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사법시험 존치 저는 찬성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다음 예. 아니 지금 질문자가 많으셔서요. 예,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저 뒤에 예. 저기 그 스태프분들 마이크 좀 이동해 주실게요. 옆에 좀 바로 계세요. 예, 바로 좀. 변호사 그 등록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가시키 짬뽕은 안 되고 밥알이면은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더 간단히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건 때 저한테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아 이게 공개 강연 자리라 이게 마이크 안 잡으면 당연히 이때쯤 제가 튀어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마이크 잠시 꺼주세요. 저한테 부당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겠죠. 부당하다 저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저기 저 아시죠? 저 그런 말 안 쓰는 거. 네. 이렇게 지읒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하여튼 근데요 법적 요건상이요 변호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직 중 업무 관련 우리가 좀 가물가물하네요. 공무원 재직 중에 업무 관련된 일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재직 중에 징계를 받거나 업무상 관련성으로 형사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업무 관련성으로 정직 6개월 받았거든요. 그 바바리맨 누군지 알겠는데 그분은 징계도 안 받고 형사 처분도 안 받았습니다. 제 안에서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아요. 그럼 등록을 거부할 아무 법률상 사유가 없습니다. 해줘야죠.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맞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양반을 해준 게 잘못이 아니고 저를 안 해준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난 동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왜 등록을 시켜주냐 이렇게 나한테 물으면 난 그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또 위헌도 아닌데. 예,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그 마이크 켜주는 거 확인하시고. 안 켜져요. 그냥 소리가 있고 예. 여기 이제 일반 그 서민들이 느끼는 선생님, 저 사람 그래도 한번 대봐 주세요. 혹시 나올라. 예,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것이 이제 재판을 한번 이래 받게 되면 판사님이 그런 재판을 전담해야 되는데 너무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판인 경우 막 3차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판사가 한 지역에 이래 머무는 기간이 최소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떨 때는 막 1년마다 바뀌는 것도 목격하고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판사들의 배속 판사가 있고 주입 판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법계에도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뚜렷해서 주임 판사의 의견을 어겨서 배속 판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등한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두 가지 질문. 예. 지금 말씀은요. 제가 답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거를 저 새로 지명되신 대법원장님, 대법원 후보자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보임 기간이 너무 짧다. 네네네. 그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요. 실제 우리가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보다는 재판 기록상에서 답을 얻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 들어가서 별거 안 합니다. 증인신문 할 때도요, 어차피 조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제 기록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판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결론이 바뀌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 그게 그러니까 짧다기보다 이거죠.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결론 내리기 싫은 사건이 있습니다. 깡치라 그럽니다, 좀 영어로. 내가 이번에 인사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늦춥니다. 다음 재판부에서 하게 넘기고 싶습니다. 너무한 거에 잠든 거 아니야? 이러면 되죠. 근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잖아요. 제 앞에 재판부가 그렇게 해서 제가 받는 게 있습니다. 평등합니다. 예. 그러니까 후임자는 항상 저희를 욕합니다. 아, 이 자식 쓰고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보다 심리 촉진을 어떻게 빨리빨리 할 것이냐가 문제일 거는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사실 참 난제긴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으로 말씀 올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1억으로 창원에서 3년 있었는데 죽겠더라고요. 예, 몸 망가지는 것도 망가지는 거지만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짧다고 한 5년 있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진짜 나갔을 거예요. 아무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를 약간 조금 그래서 제가 일단 용어를 먼저 잡아드리면, 주심 판사라고 예, 이제 말을 쓰시는데, 주심 판사가 한자로 쓰면 주인 주자에 심판할 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죠. 축구로 치면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죠. 그렇죠? 주심이 호랑이 들고 열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부심은 깃발 들고 선에 왔다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심하면 진짜 중요한 사람, 대빵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판부에서 주심은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 초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주심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부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역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재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끌고 나갑니다. 재판 진행을 하죠. 좌우에 배석 판사님들이 있다 그랬죠. 이 배석 판사님들이 그 재판부의 사건을 절반씩 갈라서 판결 초고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재판부에 이명박 사건이 있고 박근혜 사건이 있다 라고 하면, 이명박 사건을 우배석 판사가 주심이 될 수 있고 박근혜 사건을 좌배석 판사가 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판장은 판결 초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심 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구조를 말씀을 좀 헷갈리게 되었네요. 이명박이 재판에 넘겨져서 왔다고 칩시다. 재판장 있죠? 그 사건에 판결 초고를 써야 되는 주심 판사 있죠? 예를 들어 우배석 판사가 주심이라고 칩시다. 좌배석이 있죠? 좌배석 그 사건에서 뭘 하느냐? 모릅니다, 그 사건을. 알 필요가 없죠.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고, 판결은 주심 우배석이 쓰는데 좌배석이 뭐 합니까?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 사건, 자기 사건, 자기가 주심인 사건 판결시켜서 바빠 죽겠거든요. 정신없. 그래서 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초반에 사법부 반성 과거 진상규명 할 때, 그때 인권 탄압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현직의 고위층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 반성해라 어쩌고 사과해라 하니까, 나 그때 배석이어서 잘 몰랐던 판결이다. 이거요,
일반인 국민 입장에서 뭔 개소리냐 싶은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배석을 하는 거예요? 네? 배석을 왜 하는 거예요? 두 명만 나오지 왜 세 명이 나오는 그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여러 개잖아요. 한꺼번에 사건 여러 개가 예.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부를 3명이 구성하고 3명이 합의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의할 때 3명이 앉아가지고 합니다. 판사실에서. 근데 구조 자체는 재판장과 주심이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이 제 좀 친해서 그냥 여담삼아, 이건 진짜는 아닙니다. 아마 하기 싫었는데 한 것 같은데, 그 약초 노거리 사건 있잖아요. 약초 노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식사. 그 자기 배석이었다고 그때 유죄 판결. 재심은 뒤집어졌죠. 근데 저기 자기 관여했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그럼 몰라요, 무섭고. 자기 주심이 아닌데. 그럼 처음에는 사과하라고, 내가 왜 사과하나 모르는데.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야, 저 하기 싫은데 사과하는구나. 그래서 정신 좋긴 좋다. 예, 여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주신 질문 중에. 그런데, 그러면은, 재판장, 주심 판사가 얘기를 할 때 재판장이 딴지를 걸면 주심 판사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돼야 됩니다. 옛날엔 됐었습니다. 적어도 저 많이 개겼습니다. 소위 말해 개겼다고 하죠. 왜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연수원 23기인데요. 제가 판사 됐을 때 저희 부장이 9기였습니다. 13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고등 갔으니까 12기였어요. 최소한 10년 차이 납니다. 그럼 부장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어린 것이 머리 피도 안 마른 게 어디 지금 판사 생활 20년 넘게 한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까불고 있어. 이렇게 머릿속에 설명이 있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존중했습니다. 반말도 안 했습니다. 이 판사님, 심지어 영감님, 대검사. 아까 관료와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한 게요. 부장들도 그러지만 판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럽니다. 제가 주심이에요. 그 사건에. 그럼 뭡니까? 판결 초고를 써야죠. 초안을.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 승소냐 패소냐. 와서 그럼 다 합의할 때 부장님 잘 모르겠는데요. 부장님이 원고 승소로 쓰라고 승소로 쓰고 패소라고 하면 패소로 쓰겠습니다. 이럽니다. 이야, 이게 판사야?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재판장의 뜻에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주심 판사, 배석 판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주관이라도 갖는 판사가 지금 아쉬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까 맞죠? 네. 예, 그러면 왜 근무평점 D 받으신지 알겠죠?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여기. 여기 모든 국민이 느끼겠지만 저희 나라의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의 민주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 심지어는 미국 같은 그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진행된 시장 경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양형 기준이 낮지 않습니까? 물론 영유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대부분 그런 기사를 보면은 종신형 몇백 년 이렇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나라가 이번에 어찌됐든 개헌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양형 규정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지 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일단 헌법사항은 아닙니다.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의 종류 중에 징역형은 1개월부터 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하게 되면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인데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15년이었습니다. 최고가. 그리고 그 다음이 가중하면 25년까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22년 6개월 받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22년 6개월 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예. 내란이 있었고 내란 목적 살인이 있었고 하니까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세 개가 이제 가능한데 판사가 셋 중에 유기징역형을 선택을 합니다. 형을 선택하는데 유기징역형을 선택을 하면 그 당시 형법 규정상 최고가 15년이죠. 가중하면 25년까지고 15년인데 경합법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합니다. 15년이죠. 2분의 1은 얼마니까? 7년 6개월이죠. 그렇다면 22년 6월입니다. 그래서 22년 6월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무기징역하지 싶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 상한선을 없애면 되죠. 근데 그건 이제 어떤 형사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 분위기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범죄를 2개를 저지르든 10개를 저지르든 100개를 저지르든 1000개를 저지르든 10,000개를 저지르든 그 중에 제일 센 거에 2분의 1만 가중하게 돼 있어요. 형법상. 미국의 어떤 주는 거기다가 합산죄입니다. 그런 주가 있습니다. 거긴 몇천 년 나옵니다. 상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양형 기준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법이 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 이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형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저도 높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일단 그냥 평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생명권하고 살인을 예로 들게요. 살인은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잖아요.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자유권을 침해했어요.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하고 자유권을 침해한 범죄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울 것이냐? 아예 평면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생명권을 침해하는 게 무겁죠. 일반적입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이. 그러면 판사들은 이건 생각합니다. 성범죄 딱 벌어서 사건이 오잖아요. 이게 살인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살인이 법정형이 좀 낮은 경향이 있긴 해요.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잖아요. 한번 재량으로 깎을 수 있으니까 2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하다 안 돼서 살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실무 선고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성범죄가 살인죄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살인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만 놓고 보면 야 이거 형이 너무 낮다 맞습니다. 맞는데 연어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쉽게 일도양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틀과 여러 가지 연관관계 있는 것들을 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실력이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그만 받고요. 이제 술 먹자고. 아니 잠시만요. 예. 이분께서 지금 알코올이 좀 몸에 빠져나가지고. 저 알코올은 괜찮고요. 지금 혈중 니코틴도 확 떨어져요. 이제 어렵게 준비한 PPT 나머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있었구나. 네. 필요하신 거는 있으시면 제가 간만에 여기 관악바보점에 가서 동화 막걸리가 상당히 고픕니다. 한잔 주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디 자료 어디서 저기 아마 바보주막 측에서 따로 배포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진 찍어 가시거나 적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사이트들 몇 개 있습니다. 법령을 찾고 싶으시면 법제처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법원 사이트가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 놨습니다. 판례도 찾기 쉽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가는지 그것도 찾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법령은 법제처, 그 다음에 판례는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하시면 헌법재판소 들어가시면 되고요. 도대체 이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를 아시려면 국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국회 속기록들 다 지금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국민을 위한 사법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조항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유신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똑같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소리를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하면 다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촛불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너네는 대표자나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주권 행사하지 촛불 들고 나오지 말라는 소리죠. 평소에는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헌법에 박아놨습니다. 유신헌법이 운영됐던 시기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형태도 그랬지만 법 자체가 진짜 골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다? 피를 먹고 자란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법대 1학년 때 사회학개론 수업 들을 때 시험 문제였습니다. 저는 답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법대 1학년. 에이브라임 링컨의 말을 뵙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 수업은 우리 통일부 총리 하셨던 한한상 교수님 수업인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정답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다. 얘기하는 순간도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유신헌법 저렇게 돼 있었는데요. 저거 그냥 우리가 도로 바꾼 거 아닙니다. 광주에서 몇천 명, 몇만 명 학살당하고 피 흘리고 87년에 애쓰고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다시 뺏기면 되죠. 여기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라고 하면 되고 이게 허접스러운 강연들을 오셨지만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 진짜 촛불 들기 싫습니다. 예, 개 추워요. 그 시간에 물론 끝나고 술 먹으면 좋았는데 아니 그냥 초장부터 따뜻한 데 술 먹지 뭐 하려고 그를 오도로 떨고 나서 술 먹습니까? 그런 게 싫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앞에 서서 다시는 그런 세상 안 오고 정말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앉지 않으시고 서서 강연해 주신 이정열 전파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분을 뵐 때마다 저런 분이 저기 벅복 입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면티 입고 이러고 있으니 참 세상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 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뭐라 하냐면 야 어떻게 그렇게 웃으죠? 가증스러워. 예, 저에게도 가증스러워요. 예. 이런 자리가 우리가 사실 촛불이 만든 대한민국 변화가 지금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거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역이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바보주막은 늘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래 강연으로 여러분과 명사분들과 인연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에는 9월 17일 날 아까 말씀드린 이재화 변호사님을 모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하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복합 문화공간을 추구하고 있는 관악 바보주막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다음에 또 막걸리 먹는 손님으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